겸손은 다스베이다 제 249회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고 시끄러워.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끄럽지 않아? 잡혀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잡아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 아, 뭐 다 끝났어 이제? 수사 받는 거? 무슨 소리 앞으로 계속 있지. 이게 진짜 변호사 비용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심심하면 하나씩 고발이 쭉쭉 들어오니까. 자, 이번 주 ARS 수사는 늘 하던 대로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캐티 수사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2월 5일, 2월 6일, 2월 3일, 2월 4일 가상번호로 했습니다. 제일 비싼 조사예요. 가상번호가. 돈 많이 나가죠. 네, 제일 비싸고 네. 이 두 조사를 동시에 하는 것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독립적이라고 해왔던 우리 전화면접 조사가 이상하다.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조사만이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돼 있고 의뢰 기관도 없어서 완전히 독립적이다.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방송하는 걸 보고 작업을 좀 쳐줄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벌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간단 요약하면 예를 들면 자기 나이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70대인데 20대야, 30대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 조사 실장님 말로는 평소보다 체감적으로 많았다.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느낄 만큼. 또는 20대 셀이 먼저 쳤다.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누구한테 물어봐도 100% 이상하다고 생각할 상황이거든요. 20대 응답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셀이 가장 늦게 차요. 심지어는 다 못 채울 때도 있어요. 아니, 그렇죠. 100% 못 채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쓰는 가중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를 내놓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차.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20대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20대라고 하며 응답을 한 걸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연히 전국의 고령층들이 자, 오늘은 아무래도 여론조사 꽃에서 전화가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20대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게 좋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누군가 작업지시를 한 건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인데. 네, 그건 뭐 김어준 총수 생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대기조가 설사 있다고 한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매주 돈을 주고 3만 명의 실제 전화번호를 받아와요. 거기에 대기조가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어야 이 작업이 실행 가능하잖아. 근데 그 3만 명은 무작위로 우리가 받아오는 거거든요. 무작위로 돌립니다, 거기서. 네. 네. 샘플링 할 때. 그러니까 작업조의 번호가 미리 포함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건가? 통신사가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데 번호가 생성되고 관리되고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 어떤 프로세스 중에 가능한 구멍이 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론조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여론조사 수치 하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그건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구나. 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거나 안 하려고 하다가 하거나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런 표현이 지난 대선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개인 혹은 조직이 있다면 이건 한 번 해서 효과가 없어요. 한 기관만 해서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대규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려면 그런 사람 혹은 조직이 돈이 있어야 돼요.
많이.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0명을 샘플링하는 거잖아요. 이 여론조사 기관의 샘플링 번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의심해왔듯이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부분 그 얘기는 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얘기인데 번호 생성은 조사회사가 관여를 사실 안 하거든요. 선관위가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에서 시장 점유율대로 줘요. SK 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이니까 50%. 예를 들면 3만 명이면 15,000개는 SK 거. 그다음에 30% KT 9,000개. 그다음에 LG 6,000개 20%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명 조사하면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른데 되게 통상적으로는 30배수를 요청하죠. 뭐 20배수 요청하는 경우도 우리는 1,000명 할 때 3만 명 신청하거든요. 예. 번호 생성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관여하지 않고 통신사가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난 통신사가 그걸 그렇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진 않지만 어딘가의 프로세스에 그런 여지가 있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는데 하는 가설도 있는데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거 하나는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이 95% 표본 오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0명 조사하면 3.1%거든요. 한 6.2% 내에서 움직이는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튀었다는 것도 6.2% 안에 있어요. 연령별로 허위 응답하는 사람들 뭐 여러 변수들이 쌓여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때도 있는데 오늘도 보면 리얼미터 지지도하고 한길리서치 뭐 이런 데하고 정반대로 나왔어요. 전혀 반대로 나왔잖아요. 안철수가 한길에서는 이기고 리얼에서는 김기현이 이기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리얼미터는 꽃 조사하고 비슷하게 민주당이 앞서고 한길은 또 국민의힘이 훨씬 앞서고. 기법에 따라 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속 세부 데이터를 보고 있는 우리 조사에서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 조사상으로 20대가 먼저 찰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지난번에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그건 전 인정.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분들은 박시영 대표가 그나마 이게 굉장히 그 중립적인 태도고 대부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니네가 해왔던 일이 헛짓거리야 라는 말이잖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음에 이택수 대표 와서 양심선언. 하지만 난 여론조사 기관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에 허점은 없을까?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화 면접의 네트워크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분리한다고 설계했는데 혹시라도 에이 설마 하며 약한 고리가 없을까? 다 뒤져가지고 하나 참 독한 놈이지. 다시 다 갈아엎기로 했어요.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으로 돌아갔어. 아예. 인터넷을 아예 사용을 못하게. 인터넷을 다 끊어버렸어. 심지어는 이거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손으로 했어요. 실제로 조사회사에서. 1번 누구. 괜찮다. 그것은 표를 사용해라. 철두철미하게 해보려고.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자, 그래서 우리 조사도 그런 오염의 가능성을 항상 감안하면서 당분간을 봅시다. 그래서 수치보다는 추세를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정당 간 지지율인데 우리 전화면접 조사상으로 지난 5개월간 움직이지 않았던 정당 간 격차가 갑자기 지난주 1% 차이로 줄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20대가 막 맞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늘긴 했는데 한 5% 차이예요. 네. ARS도 전화면접도 민주당이 앞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조사로는 민주당이 뒤처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도를 첫 번째 문항으로 넣는 ARS 조사는 민주당이 앞서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앞에 놓고 뭐 여러 문항을 넣은 다음에 중간에 정당 지지율을 넣거나 제일 뒤에 넣으면 민주당이 뒤처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만 앞에 넣었을 때는 ARS 조사는 대부분 민주당이 많이 앞서는. 오늘 나온 리얼미 조사로는 한 10%로 벌어졌더라고. 10% 차이 났죠. 대통령 지지율도 한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아랫게 항상 같이 전화면접 조사. 우리 전화면접과 ARS는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에는 붙었어요.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다. 네, 하락세입니다. 어디 하락했는지 한번 봤더니 남성에서 하락을 했고요. 위에가 남성이고 아래가 여성인데. 그리고 연령별로 봤더니 60대 쪽
이 하락을 많이 했더라. 그럼 남성 60대면 어떤 이슈가 영향을 크게 미쳤느냐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안철수 찍어내리기. 요 부분에 있어서 보수층들이 중도층들이 좀 더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그렇다고 있습니다. 여성이 오를 건 또 뭐야? 자, 그리고 대체로 부정평가가 60%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ARS 그 매우 잘못하고 있다. 49.9 나오잖아. 50%잖아요, 저거면.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어라거든요. 저층은 그냥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꾸준히 거의 60% 육박하는 선에서 네네, 계속 그랬죠. 거의 그대로예요. 이번에 민주당 내부에서 그 의원총회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도층 이상민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진보층하고 별 차이가 없다. 깜짝 놀랐다. 늘 그랬거든? 이게 무슨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여론조사 꽃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조사에서 늘 중도층이 진보층하고 큰 차이 없다. 정권에 완전 등을 돌렸다.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중도가 62%가 특검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야. 반대가 30%도 안 돼. 자기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29. 사람들은 62대 29야. 이 전체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이 마음을 정권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서 민주당 쪽과 함께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기 총선에서 한번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이걸 못 읽고 계속 강경투쟁하면 되나? 중도층은 그러지 않을 텐데? 뭐가 그렇지 않아? 이거 보면 다 드러나는데.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죠. 중도 핑계를 대지만 여야 막론하고 검찰을 두려워해요. 자기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한 250만 원만 벌고 나와도 그렇죠. 그렇죠. 국회 못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면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거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두리번거리게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을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해 가요? 하지만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더 무서운 얘기야, 그 얘기가. 여기 심리는 이해가지만 그렇게 무서우면 국회는 하지 말아야지. 김어준이 저렇게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피는 안 흘려. 자, 이상민 장관 탄핵. 이것도 사실은 항상 50%를 넘겨왔는데 전환면접에서 처음으로 49%가 됐어요. 잘 모르겠다는 게 쪽에 나왔어요. 이상민 탄핵 추진도 어떤 조사를 해도 뒤집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헌재 가서 기각될 경우 역풍 얘기하는 또 소수의 야당 정치인들이 있는데 바보 같은 소리죠. 기각되면 헌재가 욕을 먹겠죠. 그렇죠. 네. 국민 여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할 일을 하는 거죠. 국회는 국회 할 일. 예. 그렇게 해서 이상민 장관이 다시 장관 역할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왜 망설여. 거기도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뭐 행안부 차관으로 검사 출신을 검토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네. 교육부에 검사 갔대? 네, 보좌관?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검사를 간다는 거 아니야. 잘됐다고 봐 나는. 어떤 교육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직 검사가 거길 왜 가? 잘한다. 좀 전에 그거 봤어요? 곽상도 어떻게 됐는지? 아들 50억 받은 건 뭐지? 뭐 50억 뭐 그거 뭐 좀 많긴 하지만 무슨 대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있네 진짜.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정말. 50억 주는 퇴직금이 어딨어 대리한테. 부러워 씨발. 아니 조민 몇 년간 받은 600만 원 장학금은 그게 뇌물이라고 지랄지랄 하다가 부정청탁을 하더니 몇 년이라고 50억 퇴직금 받았는데 좀 많은데 뭐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왜 줬어? 50억을 그냥 왜 줬어? 아니 그 남욱도 무슨 벌금형인가 나왔죠? 벌금형 남욱도? 나왔지. 참. 그 벌금형은 네. 50억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해가지고 800만 원. 그러니까 50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800만 원 벌금 내는 거예요. 어휴 부러워.
근데 어떻게 안 싸워? 응?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민주당이 나갔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민주당의 장애 집회인데 ARS에는 적절했다가 살짝 우세하고 전화면접에서는 1% 차이를 박빙해요. 근데 정권이 채 1년이 안 됐는데 야당이 장외로 나갔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예. 정치가 장외로 나가는 걸 시민들이 원래 웬만해서는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안 좋게 나오죠. 네, 정권 1년도 안 됐는데 장외로 나갔다 한 7대3으로 실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도 역풍 불 수 있다. 비슷한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확인해서 떠먹여줘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아주 떠먹여가지고. 자, 이거는 우리가 또 재밌는 조사 많이 하잖아. 이 조사는 김원준 총수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조사 하기 싫어요. 한동훈 장관이 표를 더 받는다고 제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표를 더 받은 건 윤석열이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진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자기들 얘기하냐. 이거 법무부 장관 도어 스태핑 때 한 거거든요. 대통령 안 하니까 자기가 도어 스태핑 하고 있어. 한동훈이 뭐라고 했다는 기사들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질문 미리 받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물어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듣는 사람이 이거 오히려 김건희 국가저적 떠올리겠는데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렇다 떠올린다. 이런 거 물어봐야 돼. 네, 맞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뭘 떠올리나. 저기 보면 정치 고관여층일수록 공감대가 더 높아요. 그렇죠. 매우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야 그건 지금 네가 할 말이 아니지. 응?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마스크 벗고 막 깐족깐족 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깐족병은 저 고칠 수가 없겠다 저거. 제가 답을 드렸죠. 언제적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무혐의 났는 데다가 그거 한 건 한 건 챈 거잖아요. 왜 제가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별로 안 많은데. 의원님 카톡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시죠?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배제돼 있는 거 모르십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오늘도 하고 있더라고. 아까 네? 보니까 김남국 의원하고 계속. 네. 1초도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거든. 응?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마음으로 따를 부하가 없습니다. 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럼 부하들한테 어떻게 써? 와, 보스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상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슷하게 또 하겠지. 잘난 척하면서. 응?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 양반을 차기 주자로 낙점한다면 정말 땡큐예요. 이건 고칠 수 없는 태도예요. 살짝만 찔러도. 깐족깐족. 끊임없이. 정치인 중에서 한동훈 스타일이 누가 있을까요? 정봉주요. 정봉주 의원과의 차이는 정봉주 의원은 깐족거리면 밉지가 않아요. 그거 재능이거든요. 이거는 재능이 아니고 병이에요 보니까. 한동훈한테는 정봉주를 붙여놔야 돼요. 아 맞네. 둘이 맞아. 대화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기 한번 모셔보죠. 나는 정봉주 의원의 완승 봅니다. 막 하다가 안 되면 노벨상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멋이니. 온갖 방향에서 공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김은겸 의원 고발했는데 고발 자체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하다. 내용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 어떻게 평가하느냐? 꽝이다 64. 잘한다 29.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6%포인트 낮아요. 경제 능력은. 이게 경제가 약점이 있다는 거죠. 경제 쪽에서 폭망할 겁니다. 언론이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을 뿐인데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폭망하고 있거든요, 요즘. 자, 이 조사는 우리가 국회에 계속 떠먹여줘야 되겠네.
아니 진짜 한번 의원들한테 국회에 갔을 때 좀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진짜 의원실 공유방이 있어요. 만만한 김남국 의원을 통해서 무료 일회 제공. 마지막 구호 외치고 가. 자, 박시영 TV 살려주세요. 또 해? 지난번에 그거에서 한 2-3천 명이 들어왔어요. 박시영 TV 살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7이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아래층 담배 냄새, 묵은 먼지와 곰팡이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바스는 환풍기에 주목했습니다. 아래층 담배 냄새, 각종 악취, 바스로 고민 끝. 누구나 혼자서 1분이면 설치 끝. 바스 환풍구 댐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월초 정청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질문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동훈 장관하고 가족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까리 기름 먹었습니까?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하게 됐어요. 원래 준비한 거는 당신 대국민 인식이 별로 안 좋다. 별명이 뭔지 아냐? 모른다 하겠지? 근데 힌트를 주겠다. 이응, 쌍시옷, 기업, 지읒이다. 의원님, 그거 안 하길 다행이에요. 아주까리가 훨씬 나아요. 이 집회 의원도 한 100여 명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왔습니다. 시민들도 정찰 수산으로 10만 명 왔다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이 집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덕분입니다. 처음에 당직자들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1만 명 예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배. 그래서 스피커 최고성능. 왜냐? 방에 스피커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한쪽 라인만 집회 신고했는데 반대쪽까지 다 점령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차 있고 또 몸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거다.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하여튼 많이 나올 거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에너지가 좀 됐어요?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는? 이거 하면 역풍 분다. 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역풍이 안 분다. 아유 진짜. 내가 진짜
부끄러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많이 났고 이재명 대표가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방해 스피커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한겨울에 그런데 의원들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위원회 깃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에 잡힌 의원 수보다는 기자들 눈에 안 띄는 의원들도 많이 왔다. 대성공이다. 국민의힘이 뭐 국회를 내팽개 쳤다. 완전히 사기죠. 왜냐하면 월화수목금 우리는 국회에서 일해요. 주말에는 어차피 지역구 장외에서 의정활동 하거든요. 주말에 들에 나가자. 뭐가 문제냐. 장애 집회를 앞으로 계속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지방 순회 공연을 다녀야 된다. 제 주장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두고 보자. See you later. 10일 날 다시 출석하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 이재명 대표. 금요일 날 네. 11시. 금요일 11시에 출석하는 건데 지금 완전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하다가 성남 FC 했다가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이번엔 지방 뭐 지역 앞에 뭐 네, 지역 앞에 네, 백현동 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영창 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거물들을 불러서 마지막 조사하고 바로 영창 치는 거거든요. 못 하잖아. 없어지고 있는 게 돈을 안 받았으니까 씨발. 계속 이제 압수수색하고 계속 이제 뭐 검찰 출석하라 요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요. 돈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한 건 우리 현대공사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파트너로 군사정권 시절에도 존중을 해줬단 말이야. 야당 대표가 되면. 근데 그런 걸 기대도 안 하는 게 금요일 날 최고위원을 해요. 10시 반에 끝나요.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11시예요. 11시에 나간다고 한 거예요. 아니다. 뭐 9시에 나와라. 9시 반에 나와라. 한동훈 장관 깐죽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괴롭히고 모욕 주고 하는 것밖에 없다. 왜 이렇게 자꾸 블러뽕만 하냐. 블러뽕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게 전문 용어인데. 블러핑은 들어봤는데 블러뽕은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감옥 간 사람들만이 아는 전문 용어인데요. 구치소에 있을 때 검사들이 괴롭힐 때 어떻게 하냐면 면회 안 시키려고 검찰 유치장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검찰 유치장이 있어요. 굉장히 좁아요. 앉아서 밥 먹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면회 시간 끝나면 구치소로 가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블러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블러뽕 수준이고 불량 학생 빵 셔틀 수준이에요. 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자. 있으면 벌써 영장 쳤어요. 참 한동훈스럽습니다. 칠 게 없으니까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가야 된다고 봐요. 계속. 소환 응하지 않으면 그걸 핑계로 영장 치려고 하는 거거든. 계속 부르다가 안 부르면 왜 안 부르냐? 나 언제 나가겠다. 통보하고 가서 서 있어 이렇게. 나 왔다니까?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기 때문에 제가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이제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팍 뛰어. 첫 번째 그냥 여론조사가 튀었나 했더니 두 번째도 똑같이 튀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계속 나가세요. 계속 나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갔어요. 그때 웃더라고.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차기 정권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분해할 거라고 봐요. 이런 짓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도 학을 떼거든요. 검찰 출신들이 이 권력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본 거야. 나경원도 그거 무서워서 지금 드랍한 거 아닙니까? 군부 독재 기간을 우리는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헌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군인은 정치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물러가든 무너지든 검사는 정치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할 수 없고 장관 임명할 수 없다. 이 법을 만들자라고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검찰 출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도 달라질 정도로. 검사들은 그러면 결혼하기도 어렵게 됩니까?
지금 검찰들은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원망해야 된다고 봐요. 신분센터 안 해요, 경찰이 지금. 용산에 그 후과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옛날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말이 유행했거든요. 앞으로는 나는 검찰이 싫어요. 이런 말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헌재에서 이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게 남아있는데 인용의 기준은 법률 위반의 중대성입니다. 헌법 34조 6항 그리고 정부조직법 34조 1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책임을 못 졌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혼잡경비가 나옵니다. 그걸 안 했다라는 거고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 11 이거는 지역 축제라도 1000명 이상의 집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아주깔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요겁니다. 여기 안에 열매가 있고 이게 이제 피마자라는 건데 이걸 그렇지. 콩처럼 빼가지고 짜면 아주깔이 기름이 돼요. 맞아.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았어. 제가 모두반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네 편 내 편이 없고 다 까요. 모두 까기예요. 그래서 안 까니마 골라까 까니마 또 까. 아주 닭가리 정권이다. 이거 몇십 년 전에 사면한 건데 이거. 여러분 책 한 권 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자,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잘 흔들어서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테디셀러예요. 자연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수면제가 아닙니다.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하긴 해요. 기대면 잠들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잠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후기를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3년 안에 고장나면 수리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벤트구나. 더블 혜택, 할인하고 뭐 이런 증정도 한답니다. 애플비데 저도 쓰고 있어요.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 무서운 기능이 하나 있어요. 예. 처음에는 비데가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응?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비데와 일체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통변이라고.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쓰시는 대리가 따로 있으면 그걸 쓰시고요. 없으면 착한 콜. 저희하고 한 10년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콜당 500원씩 기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기부하는지. 기부해. 자, 공연 잘 보셨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노래 좋던데? 고맙습니다. 이 노래 만들어가지고 네. 12구 참사 유가족들에게 수익금은 주겠다 이거죠?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태원의 그 녹사평역에 있던 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예, 3년 전에는 그 골목에 있던 와이키키 바에 힙합하는 제 후배랑 같이 가서 무알콜 피나콜라다를 마시고 있었고요.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날은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집에 눌러 앉아 있었던 건데 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정말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그런 분들의 마음, 그 유가족 분들의 또 마음이 어떨까.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엄마 다녀올게. 저도 항상 엄마한테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냥. 예. 그냥. 저도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기르던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가도 한참을 못 잊고 그러는데 속으로 낳은 자식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유가족 분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서 실신하고 쓰러지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심리학자 이런 분들한테 좀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한 30분 이상의 의사 선생님 그 의료심리 지원단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자원봉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원봉사단은 지금 한 34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이게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또 추모제를 여는 것과 모든 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언론에다가 어떤 기조를 확 심어놔 버리니까 그게 프레임화 돼가지고 유가족이 더 받아내려고 그런다.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금도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걸 제가 보면서 제 노래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를 팔아서 기금을 조금 마련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수익금 전액이 전달되는 거예요? 네. 본인은? 없죠. 저는 처음에 CD로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CD를 아무도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USB로 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CD를 1,450원이면 찍었는데 USB로 제작하니까 5,300원, 400원 돈이 돼요. 거기다가 배송료 있고 또 일해주시는 분들 뭐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10,000원 정도로 정해놓고 대략 10,000원 정도는 기부하시는 그런 형태로 하자 해갖고 가격을 20,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USB가 더 비싸요? USB가 비싸요. CD가 오히려 싸요? 네, CD가 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총수님을 한 장을 드려야 되는데 주는 척하고 뺏을게요, 제가. 아까 정세현 장관님이 현금으로 돈을 50,000원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총수님 드릴 걸 일단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수 리아 씨는 말이 참 많네요. 네. 혼자서도 잘하죠?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죠?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수익금 전액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12구 참사 유가족 협의회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지난번 나오셨을 때 대체 어떻게 사무실을 꾸려갈 거냐 여쭤봤는데 그 계획이 섰는지 한번 다 같이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도도도도도.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베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정세현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게 하던 시절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때 혼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높은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지 그 외 동요에 등대직이라는 동요가 있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에 차고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책을 알고 보니까 가족 아니야? 자, 여기다 넣어가지고 갔어요. 가방 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이 책을 냈어요. 책하면 다스베이드 아닙니까? 장관님? 들리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새로 나온 책을 여기서 제일 많이 팝니다. 왠지 아세요, 장관님?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책을 지금 아니 왠지 아시냐고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구매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제가 쓴 책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술술 넘어갈 겁니다. 그게 어렵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김용옥 교수도 여기 와서 책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책이 나왔어요. 통찰. 장관님이 책 나왔다고 알린 적 없잖아. 근데 정말로 크게 알리시네. 원래 책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지려고 그러셨어요? 원래는 조폭의 세계 같은 국제정치. 부제로 그 속에서 한국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나. 장관님 그게 무슨 제목입니까? 아니 설명 지문이지. 통찰은 너무 젊잖아. 아니 장관님 정도 되면 이렇게 통찰이라고 딱 붙여야죠. 책 받아봤거든요. 물론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책을 받으면 열어보지 않습니다. 읽게 될까봐.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은 대한민국 외교 자국 중심성에 대한 나의 고언이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한 인생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나의 고언이다 정도 말할 자격이 생길 만큼 한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응? 근데 원래 김어준 총수가 이 출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좀 이상하네. 이 문구가 와닿았어요. 야, 그래. 한 국가의 외교를 상대로 나의 고언이다라고 말할 정도가 될 만큼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거는. 야, 멋있어. 오케이, 사자. 장관님, 이 책에 좋은 얘기 많이 들어있겠죠? 믿어요. 글쎄, 할 말이 참 많았었는데, 출판사에서 많이 잘라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무자비하더라고. 제가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에 대해서는 한매 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강조를 많이 했죠. 장관님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왜 썼냐?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한테 국제 정치나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이다. 그걸 다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야, 박수? 장관님, 제가 주로 얘기할게요. 쑥스럽네요.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내 역할이었고 임무였는데 오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들고 와서 이렇게 뭐 또 그 책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낯간지러운데. 장관님 쑥스럽죠? 쑥스러워. 아니요, 진짜. 장관님 따라해보세요. 책 좀 사줘. 장관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응? 책 좀 사줘. 에이, 어울리지 않아.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 책 좀 사줘. 아유. 남북 관계가 아니라 국제 외교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된다? 국힘된다. 요즘 포탈 보세요. 다 국내 정치 얘기예요. 안철수를 죽이네 살리니, 나경원을 죽이네 살리니, 응? 윤석열이 화가 났네 어쨌느니, 윤석열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보고. 윤석열이 화가 났는지 안에서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화의 근원에 대해서 따져봐야지. 우리 몰라도 되거든 그거. 하루 종일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정작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뉴스가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치를 왜 알아야 하는지를 이 책에 담았어요. 담겼어. 책을 내가 무성을 하기는 했어요. 총수 앞으로. 그런데 읽어보지 않았다고 나는 봐요. 근데 읽어보지 않았는데도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버렸어, 지금. 대단한 통찰력. 제목 딱 보고 알았어요. 국제정치가 원래 조폭 세계라고 제목 정하려고 했다는 걸로 봐. 이제 국제정치가 얼마나 이제 잔인무도하고 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게 또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봐야지. 네, 맞아. 맞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전주에 중학교를 다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고향집에 갔다가 시골에서 와서 유학을 했으니까 일요일 날 저녁 늦게 전주역에 내리면은 그 앞에는 을의 쌈판이 벌어져요.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데는 반드시 깡패가 있습니다. 돈을 뺏는 놈, 또 술을 뺏어 먹는 놈, 무슨 빵을 사라고 그 괴롭히는 놈. 근데 그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힘센 놈, 자기네 동네기 때문에 백지에서 온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인간 사회 관계가 저런 것인가? 저렇게 아니고는 못 살아. 그런 걸 이제 많이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학과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 이제 정치외교학과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서울대학만은 정치학과하고 외교학과를 쪼개놨어요. 외교학이라고 돼 있지만은 내용은 국제정치학입니다. 국제정치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보니까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부려먹고 그리고 자기 일 대신 시키고 그러면서도 돈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중학교 때 그 전주 역전에서 봤던 그 조물애기 깡패들의 세계의 질서와 국제정치, 국제세계 질서가 왜 그렇게 같으냐.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에만 그대로 쭉 있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외교가 그렇게 미국 손아귀에 꽉 쥐어져가지고 쩔쩔 매면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불행인지 다행히 93년, 그러니까 통일원에 들어간 지 한 16년 지난 뒤에 김영삼 정부 때죠.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김영삼 정부의 통일비서관으로 뽑혀가게 됐습니다. 상도동계나 무슨 뭐 민주당 무슨 캠프 이런 거고는 전혀 관계없이 대개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중에서 그 부처에서 쓸만한 놈 데려가고 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갖다 붙이고 해서 캠프 출신과 공무원 출신도 구성을 하는데 이쪽 공무원 자격으로 들어갔죠.
거기 가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밑에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보니까, 야, 우리나라 외교가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 따라가야 된다 하는 식의 보고만 계속 올라오더라고. 통일원에만 계속 땡겼으면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제가 한때는 관악산을 매주 일요일 날은 사당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주대까지 올라갔다가 저쪽 과천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등산을 했었는데, 연주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대학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 안양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 과천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당동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근데 그 밑에서 있으면은 옆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통일원에만 계속 땡겼으면은 외교관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을 미국 중심의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대학에서 같은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장관도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그랬는데, 학교 때 교수님들한테 귀에 못이박이 들었던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내 나라지만 다 남의 나라다. 남의 나라가 내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교관이 혹시라도 되면은 반드시 내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대책을 연구해라. 아무리 한미동맹을 강조해도 미국이 대한민국이 되어주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입안의 혀처럼 놀아줘도 미국은 결국은 저희들의 국가이익부터 먼저 챙기지 우리 국가이익부터 챙겨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해서 외교관이 된 사람들이 너무 미국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걸 보고는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많이 싸웠습니다. 힘의 논리야. 그래봤자 미국이 먼저 자기네 국가이익을 챙길 망정, 우리 국가이익을 먼저 챙겨주지 않을 망정, 주체성이니 무슨 자국증성이 하다 보면은 개도 구력도 다 놓쳐. 형, 외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네들 행동은 정당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젠가는 한번 내가 취업하게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억이 가물거리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폭의 세계 같은 국제정치 세계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출판사에서 저급으로 보인다, 이거. 그래가지고 통찰이라고, 이게 뭐 물에 물 탔는지 술에 술 탔는지 모르는 제목을 해놓고도. 장관님. 예. 이 제목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장관님. 네. 따라해보세요. 책 좀 사줘.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평생 현장에서 본 국제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직접 겪은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게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연구실에서 책만 읽는 교수들이 쓴 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장관님. 네? 따라해보세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아까 총수가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그 외교적 처신을 해야만 피해를 덜 입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사서 읽어보세요. 장관님,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책 좀 사줘. 아니, 책 좀 사줘 아니라 책을 사서 읽어봐. 외교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적게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느 한쪽에 찰싹 붙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라는 큰 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또 의리 지킬 거 다 지키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나라가 저 오스트랄리아 같은 데 같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중국이 지배하던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 다음에 넘버 2 역할을 했었어요. 일본은 처음 미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망하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너무 대중 편중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됐는데, 그리고 그걸 좀 계속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를 쓰는데, 미국이 금방 죽지는 않아요. 중국이 목표 세우고 있는 게 중국몽이라는 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GDP 총액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말겠다. 군사대국이 되겠다. 물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전망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학자들의 이론 속에도 국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로 미국의 학자가 중국 좋은 얘기 안 해요. 중국의 학자도 미국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전문가들의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하여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미국 쪽에 찰싹 붙어서 반중해가지고 남는 게 없다. 벌써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이 적자가 지금 128억 달러? 1월달 한 달만 128억 달러. 1월 한 달 동안에 그랬다는 건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는 고민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꿈을 중국에서는 중국몽이라고 그래요. 한당일의 명청조까지 천하를 호령했고 로마에서도 친선사자를 보냈던 시절에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 중국몽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미국 중심의 질서를 수립해가지고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금 끌고 가는데, 중국이 팍스 시니카의 부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 힘이 딸리니까 일본을 이용해서 그걸 일본과 손을 잡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일본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우리도 한때 주인이 되려고 했던 나라다. 5.11기가 그겁니다. 미국의 앞제비 노릇 비슷하게 하면서라도 중국을 찍어 누르는데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또는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나라들, 한국, 호주 다 동원해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 놓고, 그 미국이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네가 내 대신 아시아를 관리해라 하면 내가 그때 아시아의 주인이 되겠다는 일본몽이 일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무슨 전쟁 배상 문제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글쎄 기억을 못한다니까 누가 읽어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일본 조심해야 돼요. 일본은 한때 여기 우리를 36년이나 지배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남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국민성이나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일본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좀 뭐 신유진 변호사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뭘 갖다 놓고 선전하는데 뭐 잡숴봐 그러다고 막. 읽어봐. 자, 이거 1등 만들어줘. 3월 4일에 북콘서트가 있구나. 어머, 여기 내 이름이 있네? 나도 모르게 진행자가 됐나봐. 진보가 컨테이너가 들어왔어요. 진보를 왔을 때 사야 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일 2+1. 이야, 찬스 놓치면 안 된다. 박현민! 안녕하세요. 네. 박현민도 책 팔아야 되는데. 미리 고백하는데 책 팔러 왔는데 앞에 정세현 장관이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책도 좋긴 하겠지만 정세현의 통찰 출판사에서 욕먹겠는데. 아니 1등 한번 찍었어? 못 찍었어요. 제 책은 더 사시지 않아도 되고 정세현의 물론 제 책이 더 팔리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정세현의 통찰 그리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님이 이걸 보신 것 같아요. 다스베이더를? 네. 슬램덩크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정세현의 통찰
그러면 이 일정이라도 알려줘. 예, 자, 토크쇼가 있다네? 책 내고 이런 행사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예상보다 많이들 책을 사주셔서 출판사가 꼭 최소한의 독자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한 번 할 겁니다. 2월 17일 날 토크 행사를 소박하게 할 생각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사진이 뭐야? 저는 이렇게 딱 나와서 먼저 이 사진을 먼저 띄워달라 그래. 그리고 손에 저거랑 같은 넥타이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총수한테 주면서 선물이야. 아, 요 넥타이? 네, 하면 총수가 이게 웬 넥타이야? 하면 사소한 추억의 힘. 아, 사실은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나눠드릴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설정샷이었는데 정세현의 통찰 때문에 다 꼬였네요. 네. 학교면은 항상 이렇게 연출을 생각하거든. 넥타이는 줘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1등을 하면 넥타이 드릴게요. 슬램덩크가 20권이라고 그랬잖아요. 19등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제치게? 네. 그러면 명분이 있잖아요. 그 슬램덩크 제쳤다는. 근데 이 넥타이는 어디서 난 거야? 그거는 폐플라스틱을 소재로 했던 넥타이고요. 탄소 중립 선언 하셨을 때 맸던 넥타이. 아까 얘기했던 토크 행사 오시면 뭐 대통령님 썼던 모자, 뭐 태극기 배지 뭐 이런 거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자, 이건 제가 오늘 무슨 얘기 가져왔냐면 2개인데요. 아, 얘기 좀 끝나면 틀어. 나도 빨리 하고 가야 돼요. 자, 말부터 해 그러면. 2월달, 3월달에 대통령은 2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게 될 사관학교 졸업식이에요. 사관학교 졸업식은 국군의 날 다음으로 중요한 군 행사고, 많이 화제가 됐던 부대 열중시효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행사예요. 그래서 이 사관학교 졸업식을 먼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행사 영상입니다. 계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여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소위 계급장은 장교로서 내딛는 첫 발을 의미하며 국가 수호에 굳건한 계급장을 어깨에 단다는 것은 대한민국 장교단의 일원이 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대통령님과 부모님,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 국가에서 온 외국 생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생도들은 우리 한국 생도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동일한 교육과정, 생도들이 필리핀, 그다음에 태국, 몽골, 베트남 이렇게 4명. 아, 그렇군요. 외국군 생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생도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제가 사관학교 졸업식을 이제 대통령이 가시겠다고 결정하셔서 준비하면서 첫 번째 이제 바꿨던 게 뭐냐면 이 사관학교 졸업식의 백미는 지금 보셨던 계급장 수여예요. 근데 통상 어떻게 했냐면 졸업생 대표들만 대통령이 달아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한 300~400명 되거든요. 30초씩만 잡아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잖아요. 근데 계속 미안한 거예요. 고생을 똑같이 했는데 성적 좋은 사람만 대통령한테 계급장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단 위로 대표자가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내려가자 5와 열을 맞춰 있잖아요. 한 열씩을 맞자. 그래서 단위 근엄하게 앉아있던 분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한 열씩 맡아가지고 한쪽은 대통령이 달아주고 한쪽은 학부모가 달아주자. 그럼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의미도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해본 첫 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잘해 이런 거 박수. 대통령이 5개 사관학교를 다 간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5개 사관학교가 있는데 육해공, 3사관학교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임기가 5회잖아요. 한 번씩 돌면 다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육사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3사관학교까지 전부 다 돌았던 첫 번째 대통령도 되셨고, 직접 모든 그 졸업생에게 계급장을 수여한 첫 번째 대통령도 되셨고, 그래서 끝나고 이것도 대통령이 무척 흐뭇해 하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관학교 졸업식에 아마도 가게 될 텐데,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잘 보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부대 열중시어를 잘 할까? 이런 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하나 먼저 아마 가지고 나왔습니다. 탁현민이 한 거를 참조하라고 할 거야. 이번에 보니까 삼정검 수여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정검 수여식은 별을 처음 단 장성에게 검을 수여하는 행사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만든 행사예요. 그 이전에는 대통령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검을 국방부 장관이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행사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칼을 딱 봤는데 거기 너무 멋있게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국방부 장관이 주는 것보다 대통령이 줘야 자세가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그 몇 명이냐. 근데 150명 정도라 이게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임기 첫 해니까 한 번만 하자라고 해서 그 장성들과 가족들을 같이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300명 정도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또 과한 욕심이 생겨서 항상 그게 문제인데 이게 그냥 칼을 이렇게 주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왕이 기사에게 자기를 수여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칼은 뭐 조국의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신께 드립니다. 하면 칼을 받는 사람이 이 칼을 받은 저는 뭐 국가에 충성하고 뭐 이런 멘트를 또 장황하게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한 거야. 자랑스럽게.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그럼 내가 이 말을 150번을 하라는 거야? 예, 150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칼을 받은 사람은 이 얘기를 또 150번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하지만 칼을 받은 장성들은 상당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위 계급장을 달 때와 별을 달았을 때가 군인으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순간이라고 스스로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가 군행사의 가장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탁현민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칼 주는 거는 그대로 따라 했더라고. 요번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탁현민이 뭘 어떻게 했는지 하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야 앞에 한 거 따라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마. 좋아? 그래서 이 행사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실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현 용산의 행사의 상당 부분을 제 조연출로 있던 친구들이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안 되니까 하던 사람 다시 불렀겠지. 네, 그래서 나랑 상관없으니까 너희는 열심히 벌어라. 죄의식 갖지 말고. 최근에 좀 나아졌어 그래서. 그러니까 탁현민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거지.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밑에서 잘 받쳐준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잘하셔야 되니까. 다음은 오늘 졸업 및 임관식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순서입니다. 전체 뒤로 돌아. 멋진 아들 김학성 사랑해요. 공군장교 최정호 최고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세훈아 인간 축하해. 자랑스러운 우리 딸 지훈이 수고했어. 준훈아 인간 축하해. 정현우 인간을 축하한다. 화이팅. 아들아 고생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김기현 소희 화이팅. 인간을 축하한다. 벌소대로 최고. 축하해. 고생 많았어. 항상 고맙고 보답은 소개팅으로 해줄게. 근데 그럼 축하한다. 축하해. 하는 만큼 날 사랑해. 사랑하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사랑해 아들.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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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은 사관학교를 떠나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하게 됩니다. 철동 같은 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 속 끌림치를 저 하늘에 뿌린다라는 농군가의 구들처럼 가슴 속 넘치는 꿈을 저 하늘에 펼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을 여러분이 앞장서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이 행사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제일 많은 칭찬을 실제로 받았던 대통령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사가? 왜냐하면 이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사관학교 졸업식에 아무도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이때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한 5, 60명 됐었는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우수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받아서 풀어주자. 이거였어요. 근데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왜 우수학생만 해야 되지? 다 같이 졸업했는데? 이때가 이제 2월이니까 춥잖아요. 야외 연병장이고. 참고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분에서 15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 150명의 사관생도의 부모들에게 일일이 전부 다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딱 10초 한마디씩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150개를 다 모아서 아까 보셨던 영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틀겠다. 그리고 이 생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전체 뒤로 돌아 해서 뒤로 딱 돌았을 때 아까 준비됐던 영상이 상영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있다가 자기 부모들이 짧게라도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눈치를 채고 대통령하고 여사님도 그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강해. 사람이. 이런 내용은 미스터 프레지던트에 있지만 최근 이거 통찰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영상 돌면 김건희 나온다. 뒤로 돌아 하면 대통령 부인 그거 나와.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뒤에서 이거 하고. 마지막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부터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행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국가기념식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즌상. 첫 번째 행사가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은 실은 행사의 내용을 담기가 무척 애매해요. 왜냐하면 컨셉상 광복절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고, 광복절은 규모도 크고 경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데 3.1절은 사실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여서 컨셉을 잡거나 그날을 이렇게 되새기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숱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요 생각을 한 건데 3.1절 기념식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게 기미독립선언서의 낭독이에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광복회장님이 5등은 자의 대한의 자주민인과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라고 시작하는 그 긴 약 한 15분 정도 되는 독립선언서를 그냥 낭독하시는 순서였어요. 되게 거기서 채널이 돌아가요. 저도 들린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봅시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Our people have been suffering through a decade of unprecedented suppression. 私たちは今の過ちを正すことに忙しくて過去の過ちをなじる余裕などない。我们今天的独立不仅能使朝鲜人获得应有的繁荣。Вот он, предстающий нашему взору новый мир.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그 긴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어봤어요. 정말 명문이에요. 정말 요즘에 다시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목조목 너무 멋있는 문장들, 지금 읽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글들인데 이거를 광복회장님이 15분 동안 읽으니까 그 느낌이 전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두 번째 해에 지금 보신 것처럼 한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리고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프랑스어,
그리고 중국어, 그 다음에 수어, 이렇게 전부 다 그 파트를 나눠서 했었어요. 첫 번째 일본인 낭독자가 호사카 유지 교수였는데, 정말 찡했어요. 우리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침략받은 것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문단이 있는데, 그거를 귀한 일본인이 일본어로 읽었을 때, 완전히 느낌이 달랐고. 私たちは1876年のカンファ道条約締結後、日本は様々な約束を守らなかったから信用できない国だと非難しているのではない。 이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게 쓰여졌을 때 분명히 전 세계 만방에 이 선언을 알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국의 언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걸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것도 따라하느냐? 요걸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광복 회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이냐?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밑밥을 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고민스러워지죠.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 저 새끼는 왜 나가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왜 연인들 무슨 100일 기념 이벤트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시장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시장을 장악할 것 같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죽어. 100일에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이벤트.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응? 알았어요. 결혼 기념식, 무슨 100일 기념 생일 파티 이런 아이디어 절대 내지 마.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려면.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릎, 어깨, 손목, 허리, 관절이 쑤시고 시릴 땐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전문 제약기업 JW 중해제약이 고심 끝에 배합한 6중 기능성 원료. 관절 통증 이젠 참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중입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자팍사전. 영어 자팍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자팍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자, 어느 순간부터 코너가 짬뽕되기 시작한 자, 도착하는 순서대로 모시는 겁니다. 오늘은 양지열 1번, 윤성은 2번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제일 먼저 와서 라면 먹고 기다리던 양지열입니다. 자, 윤성은 평론가 왔으니까 바로 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진버는 안 해보셨잖아. 네, 진버. 근데 저는 마셔본 적은 있거든요. 이 생강 주스 원액인데, 이제 요걸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에이드랑 섞어가지고, 한 잔에 뭐 한 7,000원 이상씩 파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벨기에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진짜 겸손은 힘든 제품이죠. 왜냐면은 2019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미식 대회에서 넌 알코올 부문에서 1위, 그러니까 그 우수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병당이 700ml거든요. 요거 사시면은 한 25잔에서 30잔 정도의 그 생강 에이드 내지는 생강차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네. 3병에 2병 가격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니, 사실 이유가 없죠. 네, 요번 기회에 공동구매 하셔가지고 나눠서 드시면은. 공동구매. 네. 일단 한 잔 드셔보시죠, 일단, 맛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맛이 어떠세요?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결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술을 안 마시기는 좀 힘들죠. 밤에 먹을 때는 소주랑 타도 한 달을 꼬박이 드실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저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신장식 변호사도 탄산수와 이 진보와 소주를 같이 믹스하면 왜냐하면 신장식 변호사는 이혼했거든요. 맨날 이거 하더라고.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건 다 유기농으로 만든 생강 그리고 설탕까지도요. 예, 로즈마리, 타임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상큼한 맛을 보장합니다. 생강도 약재고요. 로즈마리하고 타임도 약재입니다. 진짜 상큼해요. 네, 여기에 표정 한 번만 더 해줘 그거. 진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찌릿. 예. 아, 이것이 정말 생강의 효능이군요. 이 정도면 모델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컨테이너가 들어왔어요. 컨테이너가 들어왔기 때문에 2+1을 하는 겁니다. 2+1. 네. 컨테이너가 몇 달에 한 번씩 도착하거든요. 있을 때 2+1. 네.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씩 들어보세요. 네. 네. 서비스 저는. 이제 그만해.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또 한참 있다가 올 거 아니야? 뭐 그 사이에 영화 추천이나. 그러니까 맞아. 지난주에 뭐 10대 애들이 깜짝대는 영화 같은 거는 나는 싫다고 그랬었는데 거의 없다한테 혼났어요. 네. 왜 자기 영역을 침범하냐고. 양재 변호사 영화 얘기 하나 하고 윤성은 평론 하나 얘기하고 서부 영화 하나가 넷플릭스에 괜찮은 게 떴어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고 해서 무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찰스 브론슨이 주연을 한 영화를 이거를 오리지널을 다시 H로 만들어가지고 띄워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다 못 봤어요.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 영화를 무슨 잘라서 봐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TV에서 그 주말의 명화 이런 서부 영화 분위기 있잖아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요즘 영화하고는 참 많이 결이 다르구나. 표정 하나하나 클로즈업 해가면서 이렇게 찰스 브론슨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쟤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걸 잘 살려내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건 거의 유기농급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억이 새록새록 돋으면서. 추억도 새록새록 또 영화 화질도 굉장히 좋고. 이 배우가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정말 십지꾸리하게 있었구나. 십지꾸리?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십지꾸리.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바보처럼 있었구나. 요즘은 사멸되지 않았나, 이 단어? 십지꾸리? 그런 재미도 쏠쏠하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6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뭐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해가지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만든 작품이거든요.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총 많이 쏩니다. 총 많이 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성원 평론가 하나 해주시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작품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일본 영화인데 좀비 영화를 촬영하는 그 제작 현장에 관련된 영화예요. 좀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네, 진짜 좀비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다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영화가 원테이크로 찍히는 영화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제작 뒷얘기가 쫙 이제 펼쳐집니다. 요거를 프랑스판으로 만들었어요.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았었고 칸에서도 주목한 미셸 아자나베시우스라는 감독이 베레니스 베조라는 아주 뛰어난 여배우랑 함께 이제 만든 작품이 바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이라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많은 피가 튀기고 좀비의 그 기괴한 모습들이 나오는 좀비 영화인데 오리지널 일본 영화가 있는데 네. 오마주하며 만든 뭐 오마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리메이크다. 네. 듣기는 네. 재미없어. 아니에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작품으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안 보셨으면 추천합니다. 우리 이혼나무 오셨네. 뒷담화 하고 있었거든요. 신장식 변호사 이혼남에 와가지고 혼자 집에 가서 요 술에 홀짝홀짝 타 마신다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뭐 방송 끝나고 만나기도 어렵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저래 만나기도 어렵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주로 애용하는 게 이제 보드카나 아니면 화요.
41도. 되게 마신다. 아무도 얼음. 혼자니까. 얼음 딱 넣어가지고. 혼자 마시면 쉽게 취합니다. 진버 좀 타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네. 얼음, 진버, 소주나 보드카 같은 맑은 술, 진하고 맑은 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더 시원하게 마셔야 되겠다 싶으면 탄산수 살짝 넣으면 돼요. 네. 우유까지 타드시더라고요. 네, 우유? 독특한데요? 우유를 타. 우유? 이러다가 계란 동동 나오겠다. 계란 띄운다. 신장 씨 그래서 추천할 영화 있어요? 최근에 그 OTT에서 본 거 중에서는 더 원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 소녀를 사실상 이제 거의 굶어 죽는 상태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뭐 들을수록 다 재미가 없어. 아니 재밌어. 아일랜드의 황량한 풍경과 이건 딱 이혼남한테 어울리잖아. 황량한 풍경. 끝까지 못 본 거 아니야? 마음이 아프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미스터 존스도 재밌어요. 미스터 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수탈하고 착취했는가의 기원 같은 이야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화끈한 거 보고 싶으면은 피지컬 백 아주 화끈한 남자들의 벗은 몸을 볼 수 있고 여성들도 얼마나 진짜 파이팅 있게 그래 잘하는지. 이게 이혼남 같잖아 솔직하게. 처음에 뭐 얼마나 재밌겠어 하고 보는데 잘 만들었더라고. 이게 MBC에서 넷플릭스에 돈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MBC 같은 공중파도 그 프로덕션화 되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은 중요한 게 아니다. 크리에이티버티한 이 힘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겸손은 어렵다가 공중파에서 안 하면 뭐예요? 힘들다. 야, 그래. 시대가 바뀌었다. 겸손은 힘들다가 성공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다. 공중파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조국 재판 해설하고 곽상도 얘기 오늘 하는 것으로 조민 씨가 뉴스공장에 등장하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조민 꼴등이래. 장학금 말하지 말래.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 이런 제목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기사 제목만 보면 낙제생 조민에게 장학금을 뇌물로 줬는데 가족들이 그걸 비밀로 하자. 그런 은밀한 가족 대화 같은 그런 뉘앙스잖아. 응? 이게 실제 내용은 뭐냐면 조민 씨 지도교수가 면담하는 조의 인원이 3명이에요. 근데 다른 학생한테는 장학금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 거야. 지도교수가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3명 앞에서 성적 이야기, 유급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뇌물이거나 비밀일 수가 없는 것이 장학금 수여식을 관계자들 앞에서 해요. 비밀일 수가 없어요. 몇백 명 앞에서 공개 행사를 한다고. 비밀일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실제 있었던 거는 교수가 전화해서 야 그거 너 장학금 받은 거 말하면은 3명밖에 안 되는데 또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성적 얘기랑. 그러니 장학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그 얘기 듣고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를 잘라낸 거야. 이 꼴등 문자도 이거야. 조민 씨가 시험을 쳤는데 전공이 애초에 생물이나 의학 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따라잡기가 어려웠나 봐. 그래서 2과목은 괜찮은데 강론 1을 망쳤어요 라고 자기 지도교수한테 엄살 부리는 문자 이게. 근데 이걸 딱 잘라가지고 꼴등, 장학금, 비밀, 뇌물 해서 뇌물로 기소했어. 조민 등장하니까 조민 때문에 이제 검찰 욕먹고 생겼으니까 아니다. 파렴치한 가족이다. 하려고 다시 잘라서 기사를 낸 거 이게. 뉴스공장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주변에서 평가는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총수가. 그랬더니 주변에서 자질이 있다고들 해요라고 하면서 의사 생활 한 지 한 2년 됐죠, 이제? 네, 맞습니다. 2년 정도 됐으니까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의사들한테
조민 씨가 자기는 의사 재질 있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민 씨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답변이라는 게 나 10수년 의료 생활했는데 아직도 난 자신이 없는데 걔 참 대단한 애다. 그걸 기사로 또 만든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왜곡이잖아. 의도적인 사실. 거죠. 의도적인 거. 어떻게 검찰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기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가 여실히 알 수 있는 샘플이에요, 이게. 충분히 괴롭혔잖아, 그동안. 씨발. 근데 또 이 인격 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곽상도 50억 무죄. 이유가 너무 골 때려. 50억이 좀 많긴 한데 그렇다고 뭐 뇌물이라는 증거는 없잖아. 곽상도가 기소된 혐의가 뭐냐면 성남의 뜰이라고 컨소시엄을 만드는데 하나은행 플러스 화천대유 플러스 기타 뭐 금융사 몇 개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장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곽상도가 자기 항맥을 이용해서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성남의 뜰에 묶어줬다라고 하는 게 혐의였어요. 그래서 그게 알선수재고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데 남욱하고 정회계사가 성남의 뜰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50억 얘기는 했는데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더니 그 30대 대리급이 퇴직금이 50억이 된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5년 일한 대리가 50억을 퇴직금으로 이게 전 세계 어디 있는 그러니까 얘기야, 자기들도 뭐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이 많아요. 이례적으로 많다. 그러나 뇌물이라고 하는 대가성이 없다. 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했어. 무언가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럼 뭐야? 그럼 50억은 뭐야? 50억은 뭐야? 무언가의 대가가 아니면은 50억인데. 조민 씨는 장학금 받은 게 600만 원이었고. 몇 년 동안 600만 원 받은 게 뇌물이라면서 50억은 무언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대가로 보기도 어렵고 일단 독립해서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경제를 꾸리고 있는 아들한테 준 거니까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게 아들이 일을 잘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준 것인지 아버지한테 일부라도 간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만 받은 거다. 아니 근데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으면 받았겠냐고. 5년차 대리한테 퇴직금 50억을 줬다는 게 좀 많은데 그러면 대가성은 아니야. 어떻게 이 말이 나와? 아버지가 받지도 않았잖아. 아들이 독립생계 아니야. 자취하는 아들이 받았잖아. 씨발 진짜. 그래서 그래놓고 조민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 뇌물이라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등록금을 아버지가 대주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말이 돼? 이래서 내가 총 쏘는 영화를 다시 찾은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조국 딸 600만 원 장학금 유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뭐 판사도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검사의 공소유지. 그렇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입증되지 못할 정도로 수사한 거예요. 기소를 했는데 신용이었고 재판장에서 보니까 뭐 입증할 증거는 없네. 제대로. 그 얘기가 나와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곽상도 전 의원이 자꾸 아들 통해서 돈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 녹취록만 보면 곽상도 의원이 받아가려고 한 게 맞잖아요. 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대장동 사건에도 그러면 녹취록이 주요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 무죄, 윤갑근 라인펀드 꽝난 라인펀드를 우리은행에서 계속 팔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알선수재한 것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조국 백원우 유죄, 박형철 직권남용 무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조국 딸 600만 원 장학금 유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공통점이 누구야? 다 검사예요. 검사야. 다. 검사들은 다 빠져나가. 검사가 아니어도 조국처럼 때려잡히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이 헌던 상산 최초이지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이재명? 이재명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지금. 없잖아 있는데 조국 재판 판결을 보면 고등학교 출결 사항 허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난 제일 한심한 게 이거라고 봐요.
학생이 결석할 때 부모가 사유서 내잖아. 그거 뻥일 때 많아. 부모가 자기 자식 학교 가는 것보다 데리고 여행 가거나 아니면 애 상태를 보니 야, 아이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이럴 때 다 사유서에다가 우리 아들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쓰나? 아프다고 쓰거나 여행 간다고 쓰거나 뭐 다른 핑계를 댈 거 아니야. 심지어 요새는 부모하고 여행 간다고 해도 출석으로 잡아줍니다. 체험학습이라고 하고 인턴이라고 하고 당시 그 아들이 무슨 학폭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서 학교를 한 일주일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체험학습, 인턴 이런 걸 쓴 거야.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학교 업무방해. 한영외고 업무방해. 고등학생 출결로 형사처벌을 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 이거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올 거예요. 업무방해? 그래서 감옥 가라는 거야. 이게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그걸로 기소하고 이걸로 유죄 때렸는데 그 유죄가 집행유예도 아니야. 실형이야 실형. 판결할 때 뭐 교수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범행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반복되고 급기야는 직접 학교에 제출해서 무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도 양형 이유에 있어요. 왜 출석부를 제대로 못 썼게 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갈등에 빠뜨려. 출결 사유를 따진 거야. 출결 사유.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일은 다시는 안 나와요. 누가 이런 거를 뒤지고 앉았어. 그것도 특수부 검사가.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이것도 코미디 아니야 또. 아 그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코미디야 이건 또. 이거 아들이 온라인 퀴즈를 온라인 퀴즈 풀이 할 때 엄마 아빠가 도와줬다고 해서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인데 조지 워싱턴 대 물어봤어? 아니 좀 물어봤냐고. 온라인 퀴즈니까 오픈북 아니야. 그러니까 판결문에 업무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단가? 이렇게 자기들도 확신이 없으니까. 조지 워싱턴 대 물어봤냐고 씨발. 당신들 업무 방해 받았냐고. 업무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조지 워싱턴 대는 몰라 이거. 아니 조 전 장관이 잘못한 건 있긴 있대요. 그때 얘기했잖아. 다 틀렸더만 그 가르쳐준 거. 가르쳐줬는데 틀렸대. 이게 온라인 퀴즈인데 조별로 짜서 하는 건데 아들이 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온라인 퀴즈고 조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씩 답을 찾는 거 아니야. 온라인이라는 건 막 뒤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본 거야. 야,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했는데 다 틀렸대. 큰 잘못을 저지르셨네. 근데 그게 조지 워싱턴 대 학살을 방해했다는 거야. 조별로 원래 이렇게 그룹을 해서 조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픈북 시험을 치는 이유가 그게 공부가 되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의미보다도 조별로 시험을 풀으라고 했다는 건 근데 너는 컨닝 기자라는 학사 업무를 방해한 걸 이것도. 이것도 희대의 코미니지. 조지 워싱턴 대 역사상 최초일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최초일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 학생이 온라인에서 퀴즈 풀다가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그걸로 그 나라에서 감옥 가는 경우 봤어? 이것도 합쳐가지고 징역 2년 나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이 사람이 조민이냐 아니냐. 거기 친구들은 조민 맞대는데. 조민이냐 아니냐. 국가수에서 조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최초에 조민 안 왔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친구가 내가 압박받아가지고 그랬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잖아요. 실제로는 봤다고 했는데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근데도 유죄야. 그 다음에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이것도 골 때려요. 이거는 당사자 체험연구소장이 제대로 했다. 심지어는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공주대에서 이거 다 검증했어요. 그래서 공주대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네가 문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문제 있다면 문제 있는 거야. 하고서 이것도 유죄. 이게 너무 이렇게 됐어요. 그 교수가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했다. 그 정도면 체험학습으로 고등학생 체험학습 아니야. 체험학습 씨발. 교수가 검찰에 가가지고도 아니 제대로 했어요. 라고 했어. 나중에는 학교에서 윤리위원회가 결성돼가지고 쭉 봤더니 이거 이 정도면 제대로 했네. 근데 검찰이 아니래. 그 정도로 체험학습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개놈의 새끼들이야 개놈의 새끼. 체험학습이라고 하기는 부족한데 이거를
내서 학사를 방해했다. 업무방해. 업무방해.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그리고 그게 재판부는 업무방해라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니까 괘씸하다고 했고. 장학금도 골 때리잖아. 장학금, 저는 이게 제일 정말 황당한 게, 이 주기 시작했던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주던 거였거든요. 면학장학금이. 그 교수가 자기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걸 가지고 장학금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개인 장학금이에요. 네. 개인 돈이에요, 학교에서 개인 주는 게 돈. 아니라. 학교에서 정부 이렇게 장학금이 아니에요. 학교 장학금도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애 공부 잘해라라고 준 거예요. 근데 민정수석 이후로 받은 건 이건 불법이야. 처음에 앞에 것도 기소한다 하다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서울대 교수했던 거가 왜 어떻게 이게 뇌물이 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돼 하니까 거기는 뺐어. 찍혀가지고 겉에는 미움받는 뺐어. 사람한테 돈 주면 오히려 더 찍히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근데 이 장학금을 쭉 이어졌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 이제 민정수석이 됐어. 민정수석 이후에 받은 것은 뇌물로 기소됐는데 대가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다. 처음에 기소한 게 더 웃겨요. 부산의뢰로 원장 자리를 놓고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대가 관계로 600만 원 주고. 싸다. 부산의료원 원장 600만 원. 근데 아무래도 30대 대리 퇴직금은 50억. 와.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뇌물을 못하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거야. 뇌물죄는 무죄, 김영란법 위반 유죄. 그래서 이제 이 판결에 의하면 공직자의 자녀, 기자의 자녀는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인, 남편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실제로는. 이 적용을 받는 사람이 딱 조민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공무원의 자녀라고 해서 기자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장학금 안 받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런 거. 장학금 줄 때. 본인이 받아도 안 돼, 본인이. 본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본인은? 공무원 무슨 야간대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의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장학금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은 부인, 아들, 딸, 본인까지 장학금 수억 받았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기자들도 돈 받고 어디 가서 연수하는 거 다 이제 다 감옥 가야 돼. 이 적용을 받는 건 그래서 조국 딱 하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해? 발칵 뒤집어지지 조국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나한테까지는 안 온다는 확신이 있어. 조국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오로지 조국에게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거면 기자 사회하고 공무원 사회가 다 들고 난리가 났지. 컨닝하다 걸리면 감옥 가? 그것도 온라인 퀴즈 외국 거를 야. 말이 되냐고. 그걸로 티끌 모아 태산 만들어가지고 2년 때린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지. 더군다나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권위자인 조국이 이걸 보고 얼마나 뒤집어졌겠어. 조국이 제일 열받아하는 건 이 특감반이더라고. 특감반. 그렇지. 특감반 권리 행사 방해라는 게 있어요. 그나마 그럴듯한 혐의처럼 들리는 게 이거야. 맞아요. 마치 권력형 비위처럼 들리죠. 나머지는 다 씨발 체험학습 이런 거야. 그 죄로 대한민국에서 이전에도 처벌받은 사람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처벌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딱 조국 가족만 처벌받는 거예요. 그걸로. 특수부가 단 한 사람에도 똑같은 케이스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해. 알렉산? 알렉산. 특감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특감반 권리 행사 방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재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뭔가 비위가 있었어. 감찰 대상이 됐어. 특감반에 의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더 이상 안 나와 오라고 해도 잠적을 해버립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아들이 사직동팀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실제 권한도 없으면서 막 잡아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만들어요. 조사만 할 수 있다. 한정한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아예 한정을 해버렸어. 체포, 압수수색 못해.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만 할 수 있다고. 조사만. 수사를 못해요.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 그러니까 안 오면은 체포할 방법도 없어. 압수수색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관할 부처에 이첩했단 말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서. 그리고 끝났어. 끝났는데 이게 유죄수를 조사는 다 했고 더 이상 안 오는데 강제로 부를 권한이 없는데 뭘 더 해야 했다는 거냐. 그래서 법률가들은 다 문제 나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안 나타나면 영장을 신청하려서 받든지 위치라도 알려면 위치 추적이라도 해야 되고 계좌 추적이라도 해서 생활 반응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했고 하고 이첩을 했어. 저도 인지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조국 민정수석을 앉힌 이유 중에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앉혔잖아요. 조국 수석도 그 당시에 몇 번 얘기했어요. 본인 특감 발언들이 과거와 같은 관행을 반복하려고 해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마라 그랬다 했더니 그걸 왜 하지 마라 그랬어? 특감 발언을 권한을 행사를 막았네? 그렇지. 근데 애초에 있지도 않은 권한을 막았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법 판결문에는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감찰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이 특감 반원에게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감찰 반원들이 증인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 감찰 개시와 종료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민정수석이요. 감찰 반원은 종료와 시작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행사할 권한이 없는 거야, 애초에.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방해할 게 없잖아. 뭐가 있었어야 원래 방해를 하지. 그래서 모두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판결을 어떻게 냈냐면, 권한이 있다고 했어. 수사권이 있다. 만들어냈어, 아예. 수사권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지금 줘버렸어. 판결문에 그런 거 있다고. 여기가 대등재판부예요. 부장판사 3명이 있는데 의견이 엇갈렸다. 근데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재판부가 자기들끼리 의견이 나뉠 때 나뉠 수 있잖아요. 그냥 최종 결론만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일부러 말을 해요. 말을 했어요. 일부러. 이런 경우가 없어요. 판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있다고 빡빡 우긴 거예요. 빡빡. 나는 이 재판부 자체가 이렇게 구성된 게 이상해. 원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김미리 판사라고 김미리 판사 있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왔다라고 했던 판사들이 있었죠. 그 조교실 PC 뭐 이런 거 이거 증거 능력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딴 데로 갔죠. 딴 데로 갔지. 괴롭힘 당하다가 그래서 바뀐다고. 어떻게? 대등재판부로. 그렇게 바꿨어. 그리고 거기서 온 누군가가 이거 특감반한테 권리 있어. 그래서 유죄를 만들었어. 나는 이게 기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이게 빠지잖아? 그럼 실형 나오기 아무것도 불가능해요. 없어. 나머지 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 불가능. 나머지가 다 고등학교 출결사항 이런 거잖아. 너무 궁색하잖아.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신장식 변호사가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 듣기 험악한 거 이런 건 다 무죄예요. 출발이 뭐예요? 권력형 비리 아니야. 전멸등. 제일 처음이 신호등 전멸등 아니야. 신호등 전멸등 업체가 있는데 조국이 거기 뒤를 봐줘가지고 전국을 다 휩쓸었다는 거 아니야. 수백을 벌었다는 거 아니야. 그 조국 대선 자금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어디 갔어 씨발 전멸등. 전멸했어요. 그 다음에 조국펀드 아니야, 조국펀드. 뭐 수배가 해먹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익상펀드라고, 조국펀드 아니라고. 티끌만큼도 등장하지 않아요, 조국펀드 여기에. 다 어디 갔냐고.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 배우자는 사모펀드로 유죄를 받았다. 잊지 말라. 근데 경제주식 교수가 받은 것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익상펀드, 조국펀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펀드니, 대선 자금이니, 권력형 비리니, 몰아주기니 다 없어요. 남은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남은 게 고등학교 3학년 출결 사항이 씨발 그 허위를 기재했다고 행사할 권한 자체가 애초부터 없는데 씨발 어디서 권한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판결문 나오면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행간에 숨어 있나. 그러니까 조국만 당하는 일을 겪은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 출결로 아들
자식의 고등학교 출결 상황 가지고 실형을 받는 사람이 나오나 봐봐. 자꾸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누구 하나 잡을 수도 있어요. 괜히. 그것도 특수부가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긁어 모아서 만들어낸 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당하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아들이 컨닝하고 그러면은 전부 다 감옥 갈 각오로 너 이 자식 아버지 감옥 보내려고 컨닝했지. 아버지 감옥 보내는 거 간단해. 컨닝해버려.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막 아들이랑 컨닝 도와주고 그랬다며 라고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좀 오늘 들은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걸로 징역 2년이 나왔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실제 내용은 몰라. 실제 내용이 이거야. 이거 범죄야, 범죄.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나는 검찰이 해체 수준으로 분해될 거라고 봐요. 봤잖아, 어떻게 하는지를. 자, 오늘 요 모임도 분해. 해체. 조국을 봐요. 조민을 보고. 그 일을 겪어도 징징거리질 않잖아. 그러니까 담담하게 고개 들고 하지만 끈질기게. 그럼 이기게 돼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